안녕하세요. 원가관리회계 강의할 공영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첫 시간이죠. 짧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수업 진행할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객관식 과정이 들어왔어요. 객관식 과정이 들어왔는데 뭐 원가관리회계가 어떤 과목인지 뭐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안 하죠. 우리가 이제 초심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객관식 이제 바로 이제 4월 달에 볼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뭐 원가관리 회계가 어떤 과목이다 뭐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객관식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거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출제 유형들을 좀 파악을 해야죠. 출제 유형 파악해서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출제 유형 파악하고 새롭게 또 새로운 유형들 어떤 것들이 나올지 좀 예상도 좀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문제를 빨리 푸는 겁니다. 문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항상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 이제 회계학이랑 선택 과목 합쳐가지고 이제 80문제를 80분 동안 푸는 시험인데, 우리 회계학은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를 같이 보잖아요. 근데 재무회계가 우리 몇 문제 나옵니까? 재무회계가 24문제 나오고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 나오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이제 15문제 나왔는데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16문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문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이제 40문제인데 시간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배정을 할 거냐면, 사실 40분이 아니라 한 50분 정도에 풀어야 되겠죠. 회계학을 보통 50분 정도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근데 50분 동안 푸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40문제를 50분 동안 푸는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되게 빨리 풀어야겠죠. 한 문제를 뭐 1분 20초나 1분 30초에 풀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몇 문제를 맞출 거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표하는 점수가 60점이잖아요. 60점 정도. 근데 60점 정도를 맞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60점을 맞으려면 사실은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그렇죠? 우리 오지선 다 객관식 문제니까 나머지 20문제를 다 찍어도 60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문제를 완벽하게 푼다, 나머지를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에 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무조건 2분은 아니죠. 획일적으로 2분은 아니고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3분 정도에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말문제, 이론 문제라고 한다면 좀 쉬운 문제들은, 또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계산 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들은 한 1분 정도에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한 3분,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빨리 푸는 것들은 1분 이내에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문제 정도 이상을 확실하게 풀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분이라는 시간, 평균적으로 2분, 이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본 과정이라든지 저는 이제 리뷰 과정도 했었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2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제대로 풀면은 막 4분, 5분씩 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 속도를 계속해서 높여야 됩니다.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 문제풀이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 바로 객관식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목표는 항상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60점 이상을 평균 맞아야 되니까 과목별로 몇 점씩을 맞아야겠다라는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치합니다. 어느 정도. 회계학하고 세법은 60점을 맞을 거야. 그렇죠? 재정학은 70점을 맞을 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은 80점 맞아야지.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평균 내면 67.5예요. 여러분, 목표는 이렇게 잡지만 67.5면 사실은 과다 스펙이야.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보통 합격하는 사람들 67.5를 맞았다, 평균. 그렇다면 매우 높은 점수입니다. 현실은 몇 점이에요? 현실은 사실 회계학 60점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가 55점 정도? 사실 50점 맞아도 괜찮아요. 50점. 50에서 55점. 그쵸? 그리고 세법도 사실은 50에서 55? 재정학도 70점을 목표로 하지만 한 65에서 70? 80점을 목표로 하지만 75점에서 한 80점 정도. 여러분, 이렇게 해도 합격이에요, 어차피. 그쵸? 이렇게 해도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목표를 60점으로 잡지만, 회계학을, 세법을 다 60점으로 잡지만 60점을 만들기가 쉽지도 않고, 합격하는 분들 보면 50점 조금 넘는 점수로
맞아도 회계학하고 세법을 다 50점 넘게 맞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학하고 선택 과목을 아주 60점대 맞거나 이런다면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합격하지 못하겠지만 재정학하고 선택 과목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 50점대를 맞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60점 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50점대를 맞아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아야겠죠. 왜냐면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다 당연히 여기도 70점 맞을 수 있어요. 시간을 많이 주면.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푸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타임 어택의 시험에서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고 50점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50점 이상, 50점 이상 꽈락은 일단 면해야 될 거 아니야. 회계학하고 세법을 꽈락 맞아가지고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되게 많기 때문에 꽈락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50점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물론 목표는 마음속엔 60점이 항상 마음속엔 60점이지만 50점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제 경영 한번 보면 출제 경영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원가관리회계 전반적으로 보면 10년치를 통계를 내왔어요. 10년치 통계 내보면 자, 첫 번째 1, 2, 3장 같은 주제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가 전략 경영까지 한번 10년치의 출제를 한번 보면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1장, 2장, 3장 요거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부터 시작해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래 많이 나오죠.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에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래 중요한 주제죠. 그 뒤에 우리가 원가 파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이고, 여러분 이제 그다음부터 보면 ABC 0.89 문제, 종합원가 계산 한 문제 무조건 나오겠죠. 여기 생각보다 결합원가 계산이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가 나오고, 표준원가 계산 당연히 나오죠. 변동 초변동원가 계산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여기까지가 이제 원가 파트고, 사실 여기 밑에가 이제 관리회계 파트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변동 원가 계산부터 시작해서 원가 추정, 관련 원가 분석 여기까지가 사실은 다 하나의 주제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하나의 주제다. 변동 원가 계산의 그 논리, 이론 구조를 가지고 원가 추정도 하는 것이고 CBP 분석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원가까지 그냥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같은 주제인데 합쳐 보면 6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12장 자본 예산하고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보면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는 전반적으로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되고 다 중요한데 굳이 꼭 좀 거르고 싶다. 나 어느 정도 좀 공부량을 줄이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밖에 없죠, 사실은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0.3문제, 0.4문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딱 이제 10년치를 평균을 내다 보니까 0.3, 0.4로 좀 튀게 높게 숫자가 나온 것뿐이지, 사실은 좀 최근에 출제된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0.3, 0.4가 된 거지. 요 과거 더 이전에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 사실은 0.2, 0.1이에요. 거의 잘 안 나오는 파트죠.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좀 한 4, 5년 동안 나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0.4, 0.4로 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좀 출제 비중이 낮은 파트이죠. 나머지 그럼 여기 종합예산, 그리고 뭐 분권화와 책임회계, 성과평가 파트죠. 그리고 대체가격 결정, 전략 경영 보면 0.7, 0.5, 0.4, 0.4. 그럼 여기는 안 중요하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출제 비중이 꼭 이제 한 챕터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비중이 꽤 높은 파트죠. 그런데 여기는 0.7, 0.5, 0.4, 0.4니까 비중이 좀 낮으니까 소홀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요, 여러분 0.5문제 나오고 0.4문제 나오고 0.4문제 나왔지만 공부량이 적잖아요. 공부할 양이 적다고요. 조금만 공부해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많이 나오는 파트에 비해서 여기는 공부량이 많습니다. 공부할 게 많고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실제 비중은 작지만 공부할 양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냥 똑같은 공부량으로 비교해서 공부량 대비 출제 비중을 보면 다 고릅니다. 고르게 나와요. 여기만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공부량에 비교해 보면 다 고르게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거릴 게 없다. 우리 전반적으로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범위가 고르게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재무회계나 세법은 하다 보면 토 나오잖아. 짜증나고. 뒤에 가보면 공부할 양은 이만큼인데 출제 비중은 굉장히 작은 파트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법이나 재무회계는 그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이런 파트들은 그냥 우리가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으면 좀 스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아예 안 쳐다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원가 관리 회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뒤쪽으로 가면 공부량은 적은 대신 출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객관식 가정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16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계산 문제랑 우리가 이론 문제로 말 문제로 나누는데 그 이론 문제, 말 문제가 나오는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16문제 중에서 말 문제, 그렇죠? 또는 이론 문제라고 하죠.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말 문제 또는 이론 문제라고 하는 요게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출제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아예 출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만 해도 40%가 좀 안 되는 비중, 한 37%, 38% 정도가 이론 문제죠. 세법은 이론 문제, 말 문제가 한 40%예요. 근데 원가관리 회계는 16문제 중에 이론 문제, 말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아니면 아예 안 나옵니다. 세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세 문제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계산 문제죠. 사실 원가관리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세법이라는 법령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뭐해? 그냥 이론 공부하는 거, 이론. 이론 공부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중요하고 그냥 계산 문제가 전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계산 문제들이 어떠한 그냥 정형화된 틀, 왁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관리계 파트 넘어가면 CBP 분석부터 좀 어떤 수식들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수식을 정리해가지고 이 왁구와 수식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을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왁구와 수식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물론 그런 왁구나 수식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최종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풀기에 가장 좋은 왁구, 수식 같은 것들을 제안해 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기본 과정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왁구에다가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아무래도 왁구를 좀 더 설명 이해를 위해서 좀 더 길게 왁구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왁구들을 여러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더 축약해서 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자기만의 왁구, 자기만의 수식으로 조금 바꿔서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객관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왁구와 수식 정립한 다음에 빠르게 문제 정리해가지고 대입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회독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공부 대상 문제를 압축하는 과정이 객관식 과정이에요. 우리 시험 전날 모든 과목을 1회독 해야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재정학도 공부해야 되고 선택 과목도 공부해야 돼. 시험 전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에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시험 전날 공부하는 거 아니죠. 시험 전날은 아무래도 암기 과목인 재정학과 선택 과목에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틀 전이라고 하더라도 3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 1회독을 한번 언젠가는 하고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원가관리회계는 우리가 전날 또는 전전날에 몇 문제 정도를 내가 쭉 한번 풀어보고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원가관리회계를 시험 전날 이론을 요약된 거 읽고선 시험장에 들어갈 거 아니잖아. 계산 문제를 쭉 한번 몇 문제를 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 내가 뽑아놓은 문제들, 그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문제에서 한 50문제 정도예요. 40문제에서 50문제 정도를 마지막에 축약해 놓고 그것을 파이널로 마지막으로 한번 쭉 풀어보고 자신감을 가지고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40문제 공부대상 문제를 계속해서 압축해서 마지막 회독할 때 40문제 50문제를 풀 거면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은 300문제가 넘는 문제를 풀어볼 거지만 앞으로 지금 저랑 같이 그렇지만 2회독, 3회독, 4회독 회독수는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회독수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자기의 공부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맞춰가지고 회독수를 몇 회를 가져갈지를 결정해야 되고 최소한 3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5회독, 6회독 하면 더 좋긴 하죠. 그러면 회독수 늘려가면서 계속 우리가 풀어볼 문제수를 줄여가는 것이고 마지막 전날 40문제에서 50문제로 압축해서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주제를 파악할 거예요. 일단 주제 파악하고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주제를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나서 그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장 문제 위에 번호만 있지 이게 무슨 CBP 분석 복수 제품 문제인지 관련 원가 문제인지 이런 거 제목 안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항상 봤을 때 어떤 주제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그래야지 왁구나 수식을 떠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제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우리가 왁구나 수식을 떠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 왁구나 수식에 문제에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대입하는지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무회계나 세법하고 달리 원가관리회계는 기출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재무회계나 세법도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우리 재무회계나 세법은 기업회계 기준이 바뀌고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어.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기준도 없고요. 법률도 없습니다. 그냥 이론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된 이론들을 계산문제 출제로 계산문제 형식으로 출제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원가관리회계체가 계속해서 이제 뭐 애드되느냐 계속 추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추가되는 게 없어. 그러면 과거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이론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60년 동안 출제됐어. 교수님들이 머릿속에 짜내서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감정평가사도 보거든요. 감정평가사도 회계학 시험을 봅니다. 원가관리회계 시험 보고 거기에 나온 문제들이 벌써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문제들이 이렇게 누적돼 있잖아요. 보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 보면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진짜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내는 경우가 7, 80%예요. 어떤 경우는 숫자까지도 똑같은 문제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원가관리회계라고요. 재무회계나 세법도 기출이 중요하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정말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만 잘 풀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16문제 중에 몇 문제가 목표예요? 여러분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12문제나 13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16문제 중에서 원가관리회계에서 12문제나 13문제를 맞추면 꽈락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어. 재무회계 어느 정도만 하면. 그리고 아무래도 재무회계보다는 원가관리회계가 쉽잖아요. 원가관리회계 쉽기 때문에 원가관리회계 문제부터 먼저 풀 거고 12문제, 13문제 맞추고 나면 재무회계에서 어느 정도만 풀고 다 찍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60점에 가깝게 점수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하고 요 형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마지막 1회독 할 때 제가 한 4, 50문제로 축약해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지고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들어가야 될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압축해 나갈 것이냐 예시를 든 거예요. 3회독 이상을 항상 목표로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공부하실 때 객관식 과정 이제 앞으로는 객관식 과정부터 시작해서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돼요.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1회독 할 때는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풀 거예요. 제가 이게 한 380문제가 넘어요. 390문제 좀 안 되는데 교재 받으셨죠? 교재 제가 만드는 건데 한번 쓱 보시면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시죠? 이게 괜찮아요. 편집 깔끔하죠? 아무리 그냥 재범한 거라고 하더라도 편집 깔끔하고 올해 24년이죠. 아직 24년이야. 24년도 회계사 세무사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다 실어놨어요. 가장 최근 것까지. 그래서 편집할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풀이 과정을 이제 해답을 편집할 때 여러분들이 이 편집 과정에서 이해도가 좀 올라가도록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별에까지도 다 달아놨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성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요 문제집에 객관식 교재에 387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 제가 최소한 포인트라도 설명드리거나 이렇게 건드리는 문제가 한 80%는 될 거예요. 80% 정도의 문제를 제가 풀 거라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사한 문제라 몇 번이랑 유사한 문제여서 둘 중에 뭐 한 문제만 풀면 된다든지 이 문제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여서 실어놨긴 했지만 안 풀어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를 다 접근하는 거죠. 저랑 같이 푼 모든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2회도 3회도 최종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문제 수를 150문제, 100문제, 50문제 이런 형식으로 줄여가는 거고 이 문제 푸는 시간도 4분, 3분, 2분, 1분 30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줄여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푸는 건 1회독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복습하는 게 1회독입니다.
복습하는 게 이래독이에요. 내가 스스로 문제 푸는 게. 근데 문제를 풀 때 제가 모든 문제 안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제 각각이 기본 과정을 다 끝내신 분들이지만 실력 차이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80%만 풀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안 풀어준 문제도 다 풀어볼 거야.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푸는 것이고, 아닌 분들은 제가 푼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처음에 일회독으로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를 이렇게 번호를 적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연습서에다가 2차 연습서에다가 1번, 3번 풀 거고 4번 풀 거고 5번 풀 거고 6번 안 풀고 7번 풀 거고 뭐 9번 풀 거고 11번 풀 거고 13번 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정해놔. 그래서 문제 수를 다 세봅니다. 그럼 10문제예요, 10문제. 그러면 처음에 4분 해가지고 40분 동안 내가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딱 정해놓고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40분 동안 푸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답도 여기다가 바로 체크합니다. 1번, 2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채점까지 다 합니다. 채점까지 다 하고 나서 여러분 복습 다시 하는 거예요. 복습을 할 때는 요 40분 동안 문제를 풀었으면 복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40분보다 훨씬 길게 해야 됩니다. 1시간에서 2시간 넘게까지 복습해야 된다고요. 복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거 40분 동안 문제 풀면,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수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못 푸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맞춤 문제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냥 뭐예요? 그냥 속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격으로 어쩌다 맞춘 문제들도 있어요. 완벽하게 처음에는 문제를 씹어먹는다는 각오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점점 줄여가는 거죠. 3분의 2분의 1분 30초 이런 식으로. 1분 30초 좀 과할 수도 있어. 최대 2분 정도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분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찍어야 되잖아. 찍는 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 3분의 1. 보통은 이 절반 정도는 찍어야 돼. 세법하고 회계학은요. 찍어야 된다고요. 근데 찍는 거는 시간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4분이라는 시간이 긴 건 아니야. 처음에 5분으로 잡아도 되고 자기 여건에 맞춰가지고 6분으로 잡아도 돼. 왜냐면 처음에 연습할 때는 찍을 건 아니잖아요. 다 건드려 볼 거잖아. 풀어보려고 노력할 거니까 좀 길게 잡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점점 줄여가는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0문제를 남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50문제 남기는 것이 이상한 문제를 남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50문제 남기는 것은 처음에 제조기업의 원가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력 경영까지 우리가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중요한 문제를 남겨야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남기라는 게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를 남겨가지고 만약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50문제 남기는데 종합원가 계산에 남은 문제가 선입선출법으로 푸는 것인데 공손품도 있어. 재료원가가 2가지로 들어가. 공손품이 처분가치까지 있어. 뭐 이런 문제를 남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못 푼 문제일 뿐이지 어려운 문제일 뿐이고, 그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에 나오면 뭐야? 실제 시험장에 나오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문제들이 있어.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저 같으면 안 풉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문제들을 남기라는 게 아니죠. 그런 문제 남기면 안 돼요. 예시를 들면 예시예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문제수를 계속 줄여가면서 남겨가.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여기 한 100문제 남기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남겨요. 평균법 한 문제, 선입선출법 한 문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런 거 대표적인 유형 한 문제. 그리고 전공정원가 한 문제. 그렇죠? 공손품회계 많이 나오니까 공손품회계에서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혼합원가 계산 문제 우리가 하나의 유형이니까 하나 남겨놓고 이런 식으로 남기라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남기라는 게 아니야. 어려운 문제 남기면 여러분 이거 다 하나도 안 남고 여기만 남습니다. 여기만 문제가 남아 한 3문제 정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에 50문제를 남겼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손품회계 문제만 한 3문제 남았어. 풀면 풀수록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렇게 남기는 거 아니에요. 자, 표준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 풀다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좀 쉬워질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의 차이 분석 같은 건 좀 쉬워. 그런데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 쉬우면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 분리하고 우리가 사용 시점에 분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나 남겨놓고, 그렇죠? 제조 관점원가 차이 분석은 당연히 남겨 있어요, 그렇죠? 고정 제조 관점원가의 조업도 차이 분석하는 문제는 항상 빈출되는 주제니까 항상 당연히 한 문제 남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조 관점원가 차이 분석을 2분법으로 하고 3분법으로 하는 거, 4분법 말고 그런 거 한 문제 남아 있어야겠죠. 표준 종합원가 계산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 문제 정도 남겨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50문제 그 정도를 남겨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 수업 들어갑시다. 이제
교재를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어, 원가 회계 전반하고 관리회계에서 서로 이제 관련된 연계된 것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초심자가 아니잖아.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원가회계 파트 전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총괄을 한번 해보고 관리회계 파트도 한 절반 정도만 한번 총괄해보는 그런 시간 가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갈게요. 우리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원가 계산 방법으로 정리한 원가회계 체계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가 파트 처음에 들어가면 시험에 전혀 안 나오는 것들, 그렇죠? 뭐 재무회계랑 원가회계의 관계, 관리회계랑 뭐 재무회계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죠. 물론 회계학의 정의부터 나와. 회계학의 정의부터 나오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제 객관식 과정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누가 뭐래도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끝나고 쉰 다음에 바로 들어갈 거니까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냐면 원가 계산 방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가 계산 방법 공부하는 건데 뭐 공부합니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공부하고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거 공부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공부하고 우리가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끼워서 뭘 공부해요? 결합원가 계산과 ABC를 공부하죠. 그게 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죠. 한번 보면 결국은 자 처음에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생산 형태에 따라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공부하는데 이게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생산 형태가 어떠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방식이고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의 원가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방식이어서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조선업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유조선, 여객선, 통통배 이런 것들 만든다. 이렇게 만들다고 할 때는 뭐예요?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것이고 이 여객선, 유조선, 뭐 화물선 이 각각의 조선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배들은 각각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다르고 노무 시간 투입되는 게 다 다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예요? 재료 원가라든지 노무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추적해야 돼. 추적한다는 것은 각각의 제품 또는 항상 작업이라고도 하죠. 여러 개의 여객선을 세 대를 만든다. 여객선 세 대 만드는 것은 그냥 작업 넘버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작업이란 이름으로도 우리가 원가를 집계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제품 또는 작업에다가 우리가 직접 추적, 즉 집계해보고 싶은 거였죠. 왜냐하면 너무 다르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각각 추적하고 싶은데 제조 간접 원가 얘는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원래 간접 원가라는 것 자체가 개별 제품이나 작업으로 추적 즉 집계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얘만 기준을 정해서 배부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는 다 추적할 거야. 즉 각 개별 제품이나 작업에 우리가 집계할 거야. 직접 집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제조 간접과 얘네들은 우리가 개별 제품이나 작업에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불가능하거나 추적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다고. 우리가 추적하려면 추적할 수 있어. 집계하려면 집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얻는 효익이 비용보다 높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해봤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러면 추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추적할 수 없거나 추적할 필요성이 없는 제조 간접원가들은 뭐예요? 기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배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종합원가 계산은 뭐예요?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기 계속해서 똑같은 계산기를 그냥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야. 그러면 보면 여기 계산기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 원가라든지 플라스틱 들어가고 뭐 스테인리스 들어갈 거예요. 다 똑같은 양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죠? 노무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야. 물론 똑같진 않아요. 똑같지 않아. 원래는 똑같지 않지만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예요? 모든 원가 합쳐가지고 그냥 생산된 수량으로 나누어서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자. 이게 종합원가 계산인 거죠. 자 보면 개별원가 계산에서 더 들어가 보면 이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는 개별 제품이나 작업별로 추적할 것이고 제조 간접원가만 기준을 정해서 배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 개별원가 계산에서의 핵심은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배부할 것인가 이 제조 간접원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 배부가 바로 핵심인데 우리 제조 간접원가 배부하는 방법 여기서 와서 볼게요. 이 공장이 있으면 공장 안에 우리 벌써 다 공부했으니까 보조 부문이 있고 그렇죠?
제조 부문이 있어요. 근데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다고 할 때 우린 제조 간접 원가를 개별 제품이나 작업에 우리가 뿌려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A, B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제조 간접 원가가 공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그렇죠? 공장 장림의 인건비라든지, 그렇죠?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공장 건물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는데,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제조 부문 또는 생산 부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습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과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 있죠. 그래서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라는 것은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도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다 모으는 거죠. 한 번에 다 모아. 근데 이게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예요. 그거를 A와 B에다 뿌려주는 게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죠. 그러니까 배부 기준은 항상 인과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배부해 주는 거니까, 우리 회사가 기계 시간이 제조 간접 원가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원가 동인이야 이러면 기계 시간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기계가 한 대도 없어. 사람들이 계속 다 일을 합니다. 전부 다 노동자들이 그냥 다 수작업해서 일을 해. 그러면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 있고, 두 번째로 공부하는 게 우리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잖아요. 뭐예요? 요 부문은 여기가 뭐 조립이고 여기가 뭐 도색이야. 조립 부문은 다 전부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만 돌아가.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시간 기준으로 A와 B가 이 조립 부문에 기계를 얼만큼 소비했는지 기계 시간 기준으로 나눠주고, 이 도색 부문은 전부 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A와 B라는 제품이 도색 부문을 지나가면서 노무 시간을 얼만큼 소비했는지 그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해 줄 거야.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을 설정하면 우리 그거를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조립 부문과 도색 부문이라는 제조 부문을 A, B가 거쳐오면서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기계 시간, 노무 시간으로 뿌려줄 거야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도 봤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공장 전체에서도 발생을 하고 보조 부문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 단계로 두 단계가 필요해요. 뭐예요?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각 부문으로 일단 뿌려줘야 되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뭐예요? 제조 부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줘야 되죠. 왜냐하면 A와 B라는 제품은 조립 부문과 도색 부문이라는 제조 부문은 거쳐왔지만 보조 부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여객선, 유조선 만드는데 여기 보조 부문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항상 뭐예요? 전력 부문, 그렇죠? 뭐 식당, 수선 부문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보조 부문이. 이런 여객선, 유조선이 식당을 거쳐와요? 안 거치잖아. 여기 기계 시간, 노무 시간 사용하지 않았어. 전력 부문을 거쳐와요? 안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전력이라든지 식당 같은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는 A, B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제품과. 그러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조립 부문이라든지 도색 부문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공장 전체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각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전부 다가 이 조립 부문과 도색 부문이라는 제조 부문에 집계돼 있어야지만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이용해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사용하려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주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주는데 우리가 보내주는 방법을 또 공부하죠. 보조 부문 서로 간에도 이렇게 용역을 주고받기 때문에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고, 또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가 변동 원가도 있을 수 있고 고정 원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조 간접 원가가. 그렇다면 그 변동 원가랑 고정 원가를 구분해서 뿌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뿌려줄 것이냐에 따라서 단일 배부율법, 이중 배부율법으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과 단일 이중 배부율법은 구분 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이 5개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2 곱하기 3으로 해서 6개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방법은 뭐예요? 이중 배부율법을 쓰면서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면 가장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공부했는데 나중에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야.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을 세분화하면 이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을 요것보다 더 세분화해가지고 제조간접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고 최근에 생산 환경 때문에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을 더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배부하고자 하는 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원래 시작은 제조간접원가를 더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정교하게 배부할 거야 에서 시작한 게 ABC지만 이것을 뭐예요? 제조간접원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또는 판관비에까지 전부 다 적용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ABC였어요. 나중에 가서 또 공부할 거죠.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예요. 이게 기준을 정해서 배부하는데 우리가 예산상의 제조간접원가를 예상되는 우리가 조업도 수준으로 나누어서 배부율을 미리 결정해 놓는 거 이것을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개별원가 계산과 우리가 정상원가 계산을 같이 쓰면 우리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종합원가 계산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그냥 설명하는 거는 편한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아니? 다 알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냥 제가 혼자 랩하듯이 떠들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그려보는 거야. 우리가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주제인지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고 혹시나 제가 혼자 랩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다거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게 있어도 우리가 객관식 가정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라고 제가 랩을 하는 건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뭐예요? 종합원가 계산은 통정식품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라는 제조간접원가 크게 보면 세 개고 우리 구분해 보면 네 가지의 제조원가 가지고 원가 계산할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원래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나누기 생산량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이거 다 합친 다음에 어차피 다 똑같은 재료원가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고 똑같은 노무 시간 들어가고 제조간접원가도 다 비슷하게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합친 다음에 생산량으로 나누면 제품 단위당 원가잖아. 이렇게 우리가 원가 계산하려고 했던 게 종합원가 계산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기말 제공품이 있네. 자, 생산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산량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기말 제공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산량은 1000개였는데 기말 제공품으로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이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개를 50% 정도 완성시켰어요. 우리가 완성도라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이 1000개로만 나눠줘 보면 이 모든 원가를 다 합쳐서 기말 제공품에는 한 개의 원가도 1원의 원가도 배부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말 제공품은 완성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재료도 들어갔고 노무원가도 들어갔고 제조간접원가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나누면 안 되겠다 해서 기말 제공품의 존재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겠죠? 그럼 100개인데 50% 정도 완성시켰으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50개라고 바라보자. 이 개념이 뭐예요? 이 50개의 개념이 환산량인 거죠. 환산량 개념. 그러니까 완성됐다라고 치면 몇 개로 보면 될 것이냐. 이 환산량 개념을 이용해서 얘는 기말 제공품 50개로 바라봐야 돼. 그럼 이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안 되겠고 우리 뭘로 나눠줘야겠다? 환산량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줘야겠다. 그쵸? 그래서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기말 제공품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기말 제공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도 있어요. 기초 제공품 때문에 기초 제공품이 가지고 있는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뭐가 나온 거예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나온 거죠. 자, 기초 제공품은 전년도의 기말 제공품으로서 벌써 재료원가 가공원가를 받아서 넘어왔어요. 그렇죠? 전년도 기말 제공품이니까 벌써 재료원가 가공원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있는 거죠. 선입선출법이 논리적으로 우수한 방법인데 평균법은 뭐예요? 원래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그냥 퉁쳐서 계산한다고 하면 좀 너무하지만 퉁쳐서 계산하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평균법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나중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기말제공품 그래서 이렇게 100개 얘를 50개라는 환산량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환산량으로 나눠줄 거야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50개라고 무조건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직접 재료원가라는 것은 얘네들은 우리가 가공원가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재료원가는 우리가 별도로 구분하죠. 가공원가 또는 전원원가라고 하고 얘를 직접 재료원가라고 해. 근데 얘를 50개라고 바라보게 되면 이거는 가공원가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재료원가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가공원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00개가 50% 완성시켰으면 50개라고 바라볼 수 있어. 그렇지만 재료원가라는 것은 공정 초기에
일시에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정 초에 일시에 투입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실제 우리가 생산 공정, 제조 공정에서는 우리가 중간중간에도 또 재료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작업을 시작할 거 아니야. 우린 다 제조업을 기초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초기에 뭔가 많이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80%나 90%가 들어가고 나중에 중간중간 나머지 10%나 20%가 들어갑니다. 현실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에서는 초기에 일시에 투입된다는 가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 초기에 재료가 일시에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50%밖에 완성을 못 시켰다고 하더라도 재료는 벌써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재료 원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환산량이 50개가 아니라 100개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냥 환산량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구분한 거죠. 재료 원가랑 가공 원가를 구분해서 재료 원가의 환산량을 별도로 계산하고 가공 원가의 환산량을 별도로 계산해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를 우리가 재료 원가 측면의 환산량으로 나눠주고 이 가공 원가를 다 합쳐서 가공 원가 측면의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재료 원가 측면에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 원가 측면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계산이 될 것이고 요걸 가지고 완성품과 기말지용품에 뿌려주자. 이게 이제 종합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인 거죠. 논리 구조, 그렇죠? 그런데 완성품이 여러분, 완성품과 이제 기말지용품에 뿌려줄 건데 완성품이 복수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왔어. 숫자가 많이 나왔어. 뭐예요? 경유, 휘발유, 등유죠. 경유, 휘발유, 등유는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 있기 때문에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잖아. 1리터씩 파는 거니까 동종 제품 대량 생산 방식인데 이건 종합원가 계산으로 계산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완성품이 종류가 여러 개 나온 거죠. 경유, 등유, 휘발유, 벙커슈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수의 주산물 또는 복수의 연산품 결국은 전부 다 완성품이거든요. 완성품의 종류가 여러 개면 이 결합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으로 계산한 완성품의 원가를 다시 또 뭐예요? 등유, 경유, 휘발유라는 곳에 다시 또 뿌려줘야 되는, 그렇죠? 완성품 원가를 다시 또 뿌려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은 그냥 종합원가 계산의 하부 주제예요.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 문제들 보면 종합원가 계산의 왁구로 푸는 것들이 많아. 왜냐면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야지만 그 완성품 원가가 바로 결합원가, 배부 대상 결합원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합원가 종합원가 계산으로 계산한 완성품 원가가 바로 배부 대상 결합원가이고 그것을 다시 배부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배부해주는 방법을 네 가지로 다시 또 공부한 거죠. 뭐예요? 물량기준법, 상대적 판매가치법, 그리고 뭐예요? 순실현 가능가치법, 그리고 균등매출 총이익률법, 이렇게 네 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자,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제형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기초제형품이 가지고 있는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나온 것이고 우리 연속공정 뭐예요?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동종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공정에서 끝나지 않고 1공정, 2공정, 3공정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공정별로 몇 개의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이 원가 계산을 이렇게 각 공정별로 제공품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공정별로 이렇게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제공품 계정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부할 때 이 제공품 계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완성된 애를 원래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공부할 때는 이 제공품 계정에서 완성되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완성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공정별로 우리가 이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1공정에서 완성됐다고 해서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다시 또 2공정으로 넘겨줘야 되고 다시 또 2공정에서 완성이 되면 이 완성된 애를 다시 또 3공정으로 넘겨줘야 돼요. 3공정의 제공품 계정이 있으면 여기서 완성품 원가가 나와. 여기서 완성됐으면 얘가 뭐예요? 이제 최종 공정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품으로 이제 완성됐다고.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공정의 완성품 원가를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려면 요 전 공정에서 들어갔었던 모든 원가를 그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는 이런 우리가 작업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되는 공정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 공정 원가
또는 전공정 대체원가라는 이름으로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줘서 마지막 최종 공정까지 넘겨줘야지만 그 원가를 최종 공정의 완성품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연속 공정, 전공정 원가죠. 자, 공손품이 있죠. 우리는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이라는 것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합격 기준이 있는데 회사가 각자 설정하고 있는 이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손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공손품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얘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를 어느 시점에 했는지에 따라서 재료원가도 들어갔고 노무원가도 들어갔고 제조관자원가도 들어갔어요. 원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투입이 됐어요. 검사하기 이전까지는 원가가 벌써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의 재료원가랑 노무원가, 제조관자원가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집계하면 정상 공손 원가와 비정상 공손 원가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정상 공손 원가는 뭐예요? 이게 어차피 불합격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합격품, 즉 여기서 합격품이라는 것은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인데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원가라면 뭐예요? 우리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해 줘야 된다. 더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정상 공손원가는 우리가 합격품 뭐예요?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에 더해줄 것이고 비정상 공손원가는 우리가 정해지고 있는 우리가 불합격품의 비율, 공손 비율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온 곳이어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곳이어서 얘는 그냥 공손 손실이란 이름으로 비용 처리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단가에 표준원가를 적용하면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래요. 뭐야? 단가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 재료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여기다가 뭐예요? 표준 원가,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을 그냥 적용해 버리면 그게 바로 표준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같이 사용한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죠. 자, 스트레스 안 받고 있죠 아직? 자,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우리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으로 나누죠. 우리 여기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만 써놨는데 원래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실제 원가 계산이 있는 거죠. 실제 원가 계산. 원가 측정 방법 또는 뭐라고 해요? 시점에 따른 분류죠. 원가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계산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실제 원가 계산은 우리가 그냥 공부할 게 없는 거죠. 실제로 발생한 원가 연말에 가서 다 집계해 본 다음에 원가 계산할 거야. 이게 이제 실제 원가 계산이고 모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자원가 전부 다 실제 발생한 금액을 가지고 원가 계산할 거야.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이에요. 그런데 정상 원가 계산은 뭡니까?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는 당연히 추적하는 것이고 실제 발생한 금액 가지고 할 건데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죠. 제조관자원가는 우리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해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정 배부하겠다는 거죠. 예정. 왜 그래요? 제조관자원가라는 것은 연말에 가서 결산분기해야지만 정확하게 얼마가 발생했는지 집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기중에도 할 수 있어. 기중에도 할 수 있지만 그 작업을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기중에는 우리가 기중에도 원가 관련된 자료들은 필요하니까 기중에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중에는 그냥 예정 배부율로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금액 가지고 제조관자원가는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배부하자. 얘네들은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추적해서 하고 제조관자원가는 기중에는 그냥 우리가 예정 배부율 정한 것으로 배부해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자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연말에 가가지고 우리가 실제 발생한 제조관자원가를 집계해봐. 결산분기해보면 실제 발생한 제조관자원가랑 우리가 배부한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를 조정해주는 방법이 뭐예요? 크게 또 네 가지가 있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차이를 배부하는 방법과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또 각각 두 개씩 있어서 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실제 발생한 제조관자원가와 우리가 배부한 제조관자원가의 차이를 과소배부 또는 과대배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배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이 제조관자원가를 배부했다는 것은 이 제조관자원가가 처음에는 제공품으로 갔다가 완성되면 제품으로 가는 것이고 팔리면 매출원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자원가는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품으로 갔다가 매출원가로 가는 것이니까 제조관자원가를 예정 배부한 그 금액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속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다 합치면 우리가 제조관자본가 예정 배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과 차이가 나니까 뭐예요? 이제 차이를 조정해 줄 건데 총원가 기준법은 뭐예요?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관자본가 다 합친 금액을 총원가라고 부르고 그 총원가 금액 비율대로 과소 배부되거나 과도에 배부된 금액을 더하거나 빼주면 총원가 기준법. 이게 어차피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집계할 거예요. 쓰자. 써볼게요. 써보면 이거죠. 우리 어차피 제공품, 제품, 제조기업의 원가를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매출 원가 속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 요 금액은 뭐예요? 우리 실제 발생한 금액을 다 추적해가지고 집계해 놨어요. 다만 여기만 예정 배부한 거죠.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된 금액이죠. 그러면 다 각각 합쳐서 이걸 총원가라고 부르는데, 요 총원가 금액이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발생한 금액으로 정확하게 집계돼 있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돼 있다 보니까 여기 예정 배부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과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금액과 예정 배부된 제조간접원가 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차이 금액을 더하거나 빼줘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줘야 되는데 요 금액을 바라보면서 차이를 조정해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총원가 기준법. 그쵸? 야, 여기만 예정 배부돼 있는 거잖아. 이것만 잘못된 금액이야. 요 금액을 바라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우리가 원가 요소 기준법 또는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은 뭐예요? 야, 이거 어차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중에서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요. 금액이. 당연한 거죠. 기말에 제공품이라든지 제품으로 남아있는 금액보다는 매출원가 금액이 커야지 정상적인 회사잖아요. 판 금액, 그쵸? 판 것에 대한 가액이 제일 높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그냥 요 차이 금액 여기서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자. 이게 매출원가 조정법이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영업의 손익법 또는 기타 손익법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실제 금액,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금액과 우리가 예정 배부한 금액을 비교해 봤더니만 예정 배부를 더 적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가 더 많아. 그럼 우리 뭔가 제조간접원가 금액을 더 높여줘야 되죠. 더 많이 배부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게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소 배부된 금액이 있어요. 그럼 제조간접원가 금액을 더 늘려줘야 돼. 그럼 원가가 더 발생하네? 그냥 뭐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반대의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해버리고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방법이 영업의 손익법 또는 기타 손익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정상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개별원가 계산과 같이 써서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방금 전에도 말했었고, 표준원가 계산 볼게요. 표준원가 계산은 여기 정상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원가만 예정 배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이제 마치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모든 우리 제조원가 항목에 대해서 마치 예정 배부하듯이 미리 정해놓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품을 몇 개 생산하는지는 비워놓고 SQ 한 개 생산할 때마다 10kg의 원재료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킬로그램당 10원에 우리가 재료를 사올 거야 라고 얘네 둘 SQ와 SP를 미리 설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다 100개 생산했으면 100개 넣고 200개 생산했으면 200개 넣어.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를 그냥 100개 곱하기 10kg 곱하기 10원으로 해서 직접 재료 원가를 그냥 계산해 버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죠. 이걸 모든 항목에 다 적용하는 겁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까지 전부 다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표준원가 계산, 원가 계산 방법인데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면 당연히 이것도 나중에 가보면 실제 발생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텐데 여기서는 제조간접원가만 실제와 배부의 차이가 발생했을 텐데 이제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전부 다 실제 발생한 금액과 배부에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은 여기서 공부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가지 방법 똑같습니다. 그렇죠?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다만 재료 원가를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석할 것이냐, 사용 시점에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개념이 있긴 한데, 그거는 항상 제가 2차 시험에서도 유예할 때나 공부하는 것이라고 했고, 제가 무료 특강으로, 그건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1차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차이 조정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냥 무료 특강으로 뚫어서 찍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지금 1차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시간 정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정상원가 계산이나 표준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차이를 조정하는 것까지 1차 시험에서 낸다고 한다면 정상원가 계산에서 냅니다. 정상원가 계산에서. 왜냐하면 표준원가 계산,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표준원가 계산 맞죠?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제일 싫어해.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실제 발생한 금액값 배분해가지고 우리가 AQAP 맨 오른쪽에 SQ, SPK까지 해서 우리가 차이 분석까지 한 다음에 그거를 차이 조정하는 것까지 1차 시험에 내려면, 만약에 나왔어. 아주 우리가 전형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푸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도 있고, 안 푸는 게 나아.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은 데다가 나온다면 그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차이 조정하는 것까지는 안 나와. 2차 시험엔 나오죠. 2차 시험엔 나옵니다. 2차 시험은 당연히 나오지만 1차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죠. 여러분, 표준원가 계산은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종합예산, 그리고 뒤쪽에 성과평가, 관리회계 파트의 성과평가와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분야이죠.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 1차 시험 문제 보면 어차피 뒤에 이제 답만 보면 결국은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그리고 SQ 곱하기 SP 해가지고 이거 차이를 직접 재료원가라고 하면 가격 차이, 능률 차이, 이렇게 차이 분석하는 문제들이 거의 한 80%인데, 이거 차이 분석하는 거는 원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성과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과평가하는 거야. 이 가격 차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죠? 재료를 우리가 정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왔거나 더 싸게 사왔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렇죠? 요거 능률 차이라고 하는데, 재료를 한 개 만들 때마다 10kg을 투입해라고 했는데 9kg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어. 또는 11kg을 통해서 만들었어. 어떻게 능률적으로 만들었는지 비능률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성과평가하려고 분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성과평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수량에다가 환산량을 적용하면 표준종합원가 계산이라고요. 여기 실제 뭐예요? 실제 생산량을 대입하면 되는 것인데, 실제 생산량, 여기다가 뭐예요? 환산량을 대입하면 그게 표준원가 계산과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같이 쓰는 표준종합원가 계산인 거죠. 환산량을 대입하면. 그렇죠? 자, 전부, 변동, 초변동원가 계산으로 넘어오면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죠. 여기 제품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로 전부, 변동, 초변동이라고 써놨는데, 이 제품 원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전부 다 제조원가예요. 우리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를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처음에 보면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공부하잖아요. 맨 처음에. 물론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 구분하는 게 뭐예요? 제조공정에서 발생했으면 제조원가고, 제조공정이 아니면 비제조원가예요. 공장에서 발생했으면 제조원가고, 본사에서 발생했으면 비제조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고, 생산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예요. 그런데 제품 원가냐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은, 제품 원가냐의 상대적인 개념은 기간 원가예요.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를 구분하는 것은 뭡니까? 구분 기준이 뭐야? 자산화 과정에 따른 분류가 바로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죠. 자산화 과정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원가가 발생했으면, 비용이 발생했으면 바로 그냥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팔렸을 때 비용 처리할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제품 원가랑 기간 원가로 구분하는 것이죠. 뭐야? 제품 원가는 일단 자산화 과정을 거쳐요. 제공품이라는 자산으로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에 완성되면 제품이라는 자산으로 남겨놓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가 투입돼서 돈이 투입됐어도 우리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산으로 잡아. 그 다음에 팔렸을 때만 비용 처리합니다. 그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품 원가. 그런데 그냥
비용이 발생하면 바로 단기에 손실 처리, 비용 처리하는 것을 기간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제조 원가고 이 제조 원가를 제품 원가랑 동일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전부 원가 계산인 거죠. 모든 제조 원가는 전부 다 제품 원가야라고 하는 게 전부 원가 계산. 그런데 뭔가 문제점이 있어서 야,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얘는 제조 원가인 건 맞는데 제품 원가로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무슨 말이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쟤는 제조 원가인 건 맞는데 자산화는 하지 않겠다. 자산화하지 않겠다는 거 뭐예요? 제공품이나 제품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이게 1년에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얘도 제조 간접 원가고 얘도 제조 간접 원가예요. 제조 간접 원가는 항상 각 제품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배부해 줘야 돼요. 기준을 정해서 배부해 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기계시간 또는 노무시간인데 기계시간, 노무시간은 사실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올해 우리가 1000개의 제품을 생산했어요. 그럼 한 개당 얼마씩 배부해 주는 거야? 제조 간접 원가를? 한 개당 1000원씩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생산을 한 개 했어. 그럼 얼마예요?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한 개 100만 원이 들어가. 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올해 1000개 생산했을 때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제품 한 개당 1000원씩 배부되는데 올해 한 개 생산하면 100만 원이 배부돼?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 직접 재료 원가라든지 직접 노무 원가라든지 변동 제조 간접 원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00개를 생산했으면 한 개 생산할 때마다 그만큼의 재료가 투입됐을 거고 1000개 생산한 것만큼 재료가 투입됐을 거고 한 개 생산하면 한 개 생산한 것만큼 조금만 재료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1000개를 생산하든 한 개를 생산하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가장 대표적인 거 공장 건물에 무슨 임차료 같은 거 공장 건물 우리가 임차료 같은 거는 감가상각비 같은 건 항상 똑같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정 원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얘를 제품의 원가로 치면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크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 얘는 좀 문제가 있네 해서 뭐예요? 얘를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원가인 건 맞지만 제품의 원가로 치지 않고 기간 비용 처리해. 그냥 발생한 금액 전체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자. 이게 바로 변동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우리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즉 변동 원가만 가지고 제품의 원가로 치는 거죠. 자,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만을 가지고 제품의 원가로 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얘네들 봤더니만 얘네 둘이 고정 원가의 성격이 있다고 바라보는 겁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 왜? 직접 노무 원가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종업원들한테 주는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가 이게 종업원들이 전부 다 파트타임 근로자라든지 시간제 근로자, 뭐 일용직 이렇다고 한다면 변동원가지만 최근에 생산환경, 작업환경 우리가 공장들 보면 우리가 정규직 노동자들 많잖아요. 정규직 노동자들은 1000개를 생산하든 900개를 생산하든 우리가 야근 안 하고 잔업 안 하고 휴일 근무 안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1000개를 생산하든 900개를 생산하든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얘가 변동원가의 성격이 아니라 고정원가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 고정원가의 성격이야.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라는 거 우리가 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복리후생비 같은 거 직원들이 일하는데 치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이게 복리후생비인데 이거 직접 재료 원가도 아니고 직접 노무 원가도 아니야. 그럼 다 제조 간접 원가인데 이 제조 간접 원가도 일반적으로 노무 원가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얘가 고정급여면 얘도 고정급여야. 고정 원가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정 원가의 성격이 있으니까 얘네들까지도 전부 다 기간 비용 처리할 거야. 이게 바로 초변동 원가 계산인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 또 다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영업이익을 계산해 보면 각각 영업이익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익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바꾸는 과정을 보면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기초재고는 기말재고와 반대의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우리 기초 제품이 있으면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고 그렇죠? 기말에 남아있는 제품을 빼주면 우리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 기초와 기말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여서 항상 반대의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원가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말재고만 먼저 보면 되죠. 기말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라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아까 전에 1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100만 원 발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100만 원 발생한 것 중에서 1000개를 생산해가지고 900개만 팔았어요. 그럼 100개는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죠. 생산량 1000개, 판매량 900개. 그러면 기말 제품 수량 100개입니다. 기말 제품 수량에도 여기 기말 제품 수량 100개에도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있어요. 고정 제조간접원가 들어있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전부 다 제품의 원가로 치는 게 전부원가 계산이어서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기말 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간접원가 금액이 있습니다. 그만큼은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아. 근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뭐예요? 그냥 발생한 금액 전체를 벌써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선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기말재고 속에 있는 고정 제조간접원가만큼은 비용 처리가 안 됐으니까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보다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이 기말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간접원가 금액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재고는 항상 반대의 영향을 미치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에서 전부원가 계산의 이익으로 이런 식으로 이익 차이를 조정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원가 파트 총괄이에요. 원가 파트 여러분 지금 제가 랩을 한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나서도 아직도 전체적인 개괄을 못해. 그리고 머릿속으로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아까 종합원가 계산이 어떤 식의 논리 구조로 이 왁구가 짜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이제 변동원가 계산인데 변동원가 계산이래. 관리회계 파트인데 관리회계 파트는 사실 변동원가 계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동원가 계산의 그 논리 구조, 제품의 원가를 어디까지 볼 거냐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까지. 그렇죠?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어라는 전제하에 변동원가 계산의 그 논리 구조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원가 추정, 12분석, 관련 원가, 사내 대체 가격까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면 12분석과 특히 관련 원가는 그냥 같은 주제예요. 여러분 관련 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 수도 있고 이 관련 원가 문제를 그냥 12분석이라고 생각하고 풀 수도 있어. 12분석 문제를 관련 원가의 증분접근법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푸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 계산만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죠. 영업이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출이익에서 시작해서 모든 변동원가를 빼주고 그것을 빼주고 나면 총 공헌이익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남은 고정원가를 다 빼주면 회사의 이익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변동원가 계산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매출이익이라는 것은 단위당 판매 가격에다가 우리가 판매된 수량을 곱해서 매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변동원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변동 매출원가랑 변동 판관비로 나누죠. 변동 매출원가라는 것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팔린 것에 대한 가액이에요. 그런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까지만 제품의 원가로 바라보죠. 그래서 팔린 것 수량 곱하기 변동원가인데 이 변동원가 여기 제라고 써놨죠. 자 뭐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까지. 그리고 판관비는 사실은 매출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변동원가니까 위에서 같이 빼주는 건데 팔린 것에 대한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 판관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이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준 건데 이거 변동 제조원가랑 변동 판관비 합쳐서 한 번에 빼주면 P-V 이게 CBP 분석에 가면 뭐예요? 단위당 공헌이익이죠. 곱하기 우리가 판매량 해서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고정 제조간접원가랑 고정 판관비를 합쳐서 그냥 구분하지 않고 고정원가로 빼주면 우리가 회사의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도출되는 거죠. P-V 단위당 공헌이익 곱하기 Q 마이너스 고정원가. 이게 바로 CBP 분석에서 영업이익 계산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변동원가 계산에서 벌써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 파트로 넘어가면 맨 처음에 원가 추정을 공부하는데 원가 추정이라는 게 총원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총원가가 얼마큼 발생할 것인지 우리가 미리 추정하는데 A 플러스 BX로 추정을 합니다. A가 바로 고정원가고 B가 단위당 변동원가예요. X가 뭐예요? 우리가 조업도 수준을 말하는 거죠. 몇 개를 생산했는지 생산량.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원가랑 단위당 변동원가를 추정하는 게 바로 우리 관리회계 파트 맨 처음에 공부하는 우리가 원가 추정입니다.
자, 우리 12 분석에 넘어가면 우리가 원가 추정에서 바로 A 플러스 BX 원가 함수를 추정을 했어요. 여기다가 뭐만 더해주는 거야? 가격. 그쵸? 단위당 판매 가격. 이것까지만 더 더해주면 우리 원가 벌써 추정했고 단위당 판매 가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12 분석에서 항상 수행하는 뭐예요? 원가 구조 파악하는 거 연습하자. 항상 뭐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고정원가에다가 우리가 몇 개 판매했는지 판매량. 이게 바로 원가 구조 분석하는 것인데, 원가 구조를 분석하고 나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바라봐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식을 수립하잖아.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그쵸? 자, P, V, FC, Q 알고 있으면 우리는 회사의 이익을 알 수 있어. 그거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 있어. 그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를 오른쪽으로 그냥 수식으로 정리하면 바로 12 분석의 기본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하는 게 단위당 공원이익률을 공부하죠. 공원이익률. 공원이익률이라는 것은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공원이익률이라고 하잖아. 한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공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원이익률이라고 해. 그럼 요 식과 한 개의 식이 더 있는 거죠. 야, 매출액에서 시작하면 공원이익률을 곱하면 어차피 총 공원이익이야. 여기서 고정원가를 빼주면 이게 바로 회사의 이익이야. 그래서 요 식과 요 식 딱 두 개의 식에서 시작해서 12 분석이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되는 우리가 판매량은 몇 개인지, 손익분기점이 되는 매출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만 가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목표로 하는 이익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판매해야 되는지, 목표로 하는 우리가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요 두 개의 식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을 구하는 게 12 분석인 거죠. 기본 가정하에 12 분석. 이제 확장된 12 분석은 좀 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서 공부할 것이고. 자, 관련 원가라는 것은 12 분석에서 이렇게 원가 구조를 현재 상태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른 상태로 변경된다면 우리가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고 원가가 변동될 수도 있고 고정 원가가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판매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바뀌게 되면 이런 원가 구조로 바뀌게 될 텐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회사의 이익이 증가할 거니 감소할 거니를 우리가 판단해 본 다음에 계산해 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관련 원가죠. 그래서 특별 주문, 그렇죠? 지금 부품을 우리가 자가 제조하고 있는데 외부 구입한다면, 보조부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폐쇄한다면, 우리가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 라인을 폐쇄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변경된 상황 하에서의 원가 구조를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것만 추론해가지고 증분 수익, 증분 비용이라고 해서 증분 이익을 계산하는 게 증분접근법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고, 사실은 관련 원가 파트가 요 현재의 상황과 변경된 상황을 요 원가 구조 알고 있고 변경됐을 때의 원가 구조 알고 있으면 각각의 이익을 별도로 계산해.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요. 그럼 이걸 총액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총액접근법은 뭐예요? 그냥 12 분석이죠. 12 분석에서 얘네들 가지고 이익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 계산하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2 분석과 관련 원가는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예요. 같은 주제죠. 그렇죠? 사내 대체 가격이라는 거 있는데, 사내 대체 가격 우리 뒤쪽에 가면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같은 회사 내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부서가 있고 그걸 필요로 해서 수요로 하는 부서가 있어. 그럼 수요로 하는 부서가 우리가 공급하는 부서에게 우리가 어떤 부품을 일정 양만큼 대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이 관련 원가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특별 주문과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특별 주문이란 거 뭐야? 우리가 현재 잘 생산을 해서 제품을 외부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특정 회사가 와서 이만큼의 수량을 우리에게 좀 공급해 다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랑 뭐예요? 사내 대체 가격의 상황이 완벽하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또 볼 거예요. 자, 뭐 시간이 넘었네.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